새벽 3시 병원 응급실. 한 여자가 들것에 실려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죠. 환자 상태는요? 의사가 소리쳤어요. 의식 없습니다. 욕실에서 발견됐어요. 들것 옆에서 한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남편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남자의 얼굴에는 걱정이 없었어요. 짜증만 가득했죠. 아, 씨 왜 이런 짓을 해서 사람 피곤하게.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언제나 실제 숨겨진 금빛 사연들을 들려드려요. 삶이 남긴 금빛 같은 순간, 금빛 사연입니다. 아침 8시 무렵이었어요. 부엌은 늘 그렇듯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은 어딘가 지쳐 보였죠. 싱크대에는 어젯밤 그대로 남겨둔 그릇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아직 차가웠어요. 설수경은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는 감각이 이미 익숙해진 상태였죠. 온수를 틀면 훨씬 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수경은 굳이 그러지 않았어요. 괜히 사소한 일에서도 몸이 먼저 움츠러들게 만드는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물을 아낀다며 한숨 쉬던 시어머니의 얼굴, 혼수도 못해온 며느리가 쓸건 다 쓴다던 그 말들이 아직도 몸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손끝이 시려도 그냥 참고 문지르고 있었죠. 그릇이 싱크대 안쪽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고요한 부엌에서는 그 소리조차 지나치게 크게 느껴졌죠. 수경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오늘도 별일 없겠지 하며 그렇게 하루를 밀어내듯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식탁 위에 엎어두었던 휴대전화가 갑자기 진동했어요. 짧고 굵은 진동이 탁 하고 올라왔죠. 너무 조용한 공간이라 그 소리가 심장까지 곧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수경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먼저 올라왔죠. 그냥 느낌이었어요. 휴대전화를 집어들자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떠 있었어요. 저장된 이름도 없었고 숫자 앞에는 +81이 붙어 있었죠. 일본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왜 하필 지금이지? 혼잣말처럼 흘러나왔어요. 받지 말까 잠깐 망설였지만 손가락은 이미 통화 버튼 위에 가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꼭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먼저 몸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연결음이 2번 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심스럽지만 단정한 톤이었죠. 설수경 씨, 이름을 부르는 발음이 선명했어요. 지금 혼자 계십니까? 그 한마디에 수경의 어깨가 굳었어요. 이 전화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본능처럼 느꼈죠.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목소리를 눌러보려고 했지만 끝이 조금 떨렸어요. 남자는 숨을 한번 고른 뒤 신분을 분명히 밝혔어요. 저는 일본 도쿄에 있는 다케루 호텔 그룹 법무팀 소속 변호사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수경의 손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어요. 싱크대 안에서 접시가 덜컹 소리를 내며 흔들렸죠. 머릿속이 순간 새하얘졌다가 오래 눌러두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솟구쳤어요. 중학생 시절 친정 엄마의 재혼으로 일본말이 섞이던 식탁과 어느 날 갑자기 끊겨버렸던 연락들까지요. 다케루 그 사람 맞으신가요? 수경의 입에서 말이 먼저 튀어나왔어요. 남자는 짧게 침을 삼키는 소리를 냈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공식적인 법률 통보입니다. 잠깐의 정적 뒤 분명히 덧붙였죠. 다케루 씨는 사망하셨습니다. 수경의 숨이 턱에서 걸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죠.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남자는 단호했어요. 설수경 씨 본인 확인과 직접 대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통화는 끊겼어요. 뚝. 너무 정확한 종료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수경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어요. 다시 울릴 것 같았지만 화면은 조용했죠. 수신 기록 하나만 남겨둔 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요했어요. 하루 종일 그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변호사, 법률 통보, 사망, 직접 대면. 의미가 이어지기 직전에서 계속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이미 끝났다고 믿었던 과거가 문득 현재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저녁 무렵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수경은 밥상을 차리면서도 계속 휴대전화를 힐끗거렸어요. 말을 꺼내야 할지 괜히 또 혼자 뒤집어 쓰게 될지 망설이고 있었죠. 결국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오늘 일본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의 숟가락이 딱 멈췄어요. 고개를 들며 눈빛이 잠깐 흔들렸죠. 그 변화를 수경은 놓치지 않았어요. 일본.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누군데? 다케루 호텔 그룹 법무팀 변호사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어요.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바로 쏘아붙였죠. 그 전화 왜 받았어? 그쪽이랑 엮이면 너만 인생 망가져. 다신 그런 전화 받지 마. 연달아 떨어지는 말들이었어요. 설명도 없었고 여지도 없었죠. 수경은 괜히 말을 꺼냈다는 생각에 입술만 깨물었어요. 그날 밤 수경은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변호사의 목소리와 남편의 날선 눈빛이 겹쳐 떠올랐어요. 휴대전화는 베개 옆에 놓여 있었고 다시 울릴까 두려우면서도 울리지 않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깨어 있었죠.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건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했어요. 오늘 울렸던 그 한 통의 전화가 이미 설수경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밀어놓았다는 사실만큼은요.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수경은 남편 옆에 앉아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은 계속 바뀌는데 마음은 제자리였죠. 이미 몇 번을 와본 길이었지만 이 길은 올 때마다 다르게 숨이 막혔어요. 어깨가 저절로 안쪽으로 말리고 손은 무릎 위에서 괜히 만지작거려졌죠. 남편은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 없었고 라디오 소리만 차 안을 채우고 있었죠. 수경은 그 소리가 오히려 더 신경에 거슬렸어요. 차가 멈추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또 시작이겠구나 싶었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오래 끓인 된장 냄새와 눅눅한 공기,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서 있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죠. 눈빛부터 이미 정답을 정해둔 사람처럼 날카로웠죠. 거실 중앙에선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바로 날라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경의 인사는 공중에서 허공으로 흩어졌어요. 응. 그래. 시어머니는 눈을 치켜뜬 채 말끝을 올렸어요. 그 한마디에 환영이 없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신발 쪽을 힐끗 보더니 말했죠. 신발은 또 반듯하게는 해놨네. 이런 건 잘해.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말이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 이상은 없었죠. 부엌으로 들어간 수경이 앞치마를 두르자 시어머니가 느릿하게 따라왔어요. 바로 옆에 붙지는 않고 한두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손을 뒤로 하고 서 있었죠. 감시하듯이요. 여긴 집이야. 가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바로 알 수 있었죠. 수경의 손놀림이 잠깐 느려졌어요. 밥상이 차려지자 시어머니는 일부러 한참을 서 있다가 앉았어요.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혀로 천천히 굴렸어요. 응. 그 한 소리에 수경의 등이 굳었죠. 이 집은 원래 이런 맛은 아닌데 집안 손맛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거든. 말은 낮았어요. 그래서 더 잘 들렸죠. 이게 다 어디서 배워온 거야? 친정에서?
그 질문은 정말 질문이 아니었어요. 답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말이었죠. 아, 참. 친정에서 가르칠 여유가 없었을 테니까.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숨소리가 섞였어요. 그 순간 수경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숟가락은 놓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들어올 때부터 집안 격이 다 보여? 혼수가 괜히 있는 줄 아냐? 여기까지는 늘 나오던 말이었죠. 수경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 박자를 더 밀어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해볼까? 시어머니는 수경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더니 말끝을 비틀어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친정이 가난하면 티가 나는 거야. 며느리는 집안 격이 드러나는 얼굴인데 넌 딱 표시가 나. 수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답하면 더 커질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고개를 숙인 채 국을 퍼옮기는데 손이 살짝 떨렸죠. 국물이 넘칠까봐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너무 또렷해서 모두가 그쪽을 봤죠. 너 말이야. 시어머니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우리 집에 눌러 앉아 있는 거니? 수경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바짝 말라 있었죠. 혼수도 없고 친정도 비투성이에다가. 시어머니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애 하나 안 낳아줬지? 그러면 스스로 눈치껏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니니? 그 말에 수경의 손등 위로 힘줄이 도드라졌어요. 하지만 고개는 더 숙였죠. 이 집에서는 그렇게 해야 했으니까요. 내가 너 같은 애 받아준 것도 다 우리 아들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한 거였어? 근데 넌 뭐니? 버티기만 잘 버티지. 해주는 건 하나도 없잖아. 그 말은 수경의 가슴 한쪽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그 침묵을 기다렸다는 듯 더 세게 몰아붙였어요. 너 있잖아. 진작에 알았어야 해. 너 같은 애가 사람 구실하겠니? 거실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죠. 그 침묵이 수경을 더 작게 만들었어요. 공기가 뚝 끊겼습니다. 남편도 그제야 숟가락을 멈췄죠. 하지만 고개를 들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얼굴 보면 아직도 속이 답답해. 말투는 차분했어요. 소리치지 않았지만 말은 칼처럼 꽂혔죠. 혼수도 없지. 집안도 없지. 애도 없지. 시어머니는 손가락을 접으며 말을 새 어절로 잘라냈어요. 근데 왜 아직도 여기 앉아 있니? 그 말은 거의 쫓아내는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경은 숨이 막혔지만 입을 열지 않았죠. 이 집에서는 변명하는 순간 더 큰 죄가 되었을 테니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밥공기를 밀며 말했어요. 아들이 불쌍해서 참고 있는 거지. 네가 얼마나 민폐인 줄은 알아야 하지 않겠어?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시어머니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죠. 너 있잖아. 이 집에서는 언제까지고 손님이야. 손님은 오래 있으면 눈치 보는 게 맞는 거고. 수경은 그제야 확실히 알았어요. 이건 우연도 감정의 폭발도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스스로 나가떨어지길 기다리는 방식이요. 이게 이 집의 작전이라는 걸요. 그 순간 수경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사람도 아니었죠. 그냥 혼수 없는 여자, 붙어있는 존재, 언제든 쓸어낼 수 있는 불편한 그림자였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부족한 사람으로 남을 거라는 것. 그리고 이 모욕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평생 씌운 낙인이라는 사실이었죠. 이날 수경의 마음속에는 문장이 하나 남았습니다.
혼수 없는 며느리라는 말은 욕이 아니었고 이 집에서 내 자리를 지우는 공식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공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작동하고 있었죠. 시댁에서 돌아온 날 밤이었어요. 집 문을 닫는 순간 수경은 다리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죠. 하루 종일 몸을 웅크린 채 버텼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숨이 잘 안 쉬어졌습니다. 현관에 신발을 정리하다 말고 잠깐 멈췄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남편은 먼저 들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외투도 벗지 않은 채 텔레비전을 켜두고 있었는데 화면보다 휴대폰을 더 자주 내려다보고 있었죠. 수경이 들어오는 소리에 잠깐 시선을 들었다가 곧바로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 동작이 너무 익숙해 보여서 괜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자연스러웠을까요? 수경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올렸어요. 냄비 바닥이 불 위에서 데워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그 소리를 핑계로 몇 초를 벌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여보,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괜히 감정이 묻어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오늘 어머님 말씀이 많이 날카로우셨죠? 말을 하면서도 이미 후회가 밀려왔어요. 이 말이 끝이 어디로 갈지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잘 배워왔으니까요.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으로 채널만 돌렸죠. 몇 초가 흘렀고 그 침묵이 수경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왜? 또 그 얘기야. 말끝이 짧게 잘렸어요. 이미 귀찮다는 기색이 분명했죠. 매번 그러시잖아요. 그래도 오늘은 좀... 수경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노골적인 한숨이었죠. 너 진짜 문제 있다. 수경의 시선이 일순 멈췄어요. 남들 다 참고 사는데 말이야. 그걸 매번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일이 커지는 거지. 그 말투는 꾸짖는 것 같기도 했고 가르치려 드는 것 같기도 했어요. 수경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깨물었죠. 어머님이 틀린 말 하신 것도 아니잖아. 혼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 집안 형편도 네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야.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와서 수경은 오히려 멍해졌습니다. 방금 전 시댁에서 자신을 긁어대던 말들이 거의 같은 문장으로 남편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말 듣기 싫으면 애초에 그 정도는 준비하고 들어왔어야지. 남편은 수경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논리적인 결론을 말하는 사람처럼 감정 없이 말했죠. 수경은 가슴이 조여와서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짚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요?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갈라졌어요. 그걸 듣고 남편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죠. 짜증 섞인 표정이었어요. 봐라! 이렇게 말하면 꼭 피해자처럼 나오잖아. 그 말에 수경은 입을 다물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그 한마디로 확실히 알았죠. 너 요즘 나 힘들게 하는 거 알아?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집에서는 좀 쉬고 싶어. 근데 네가 자꾸 이런 얘기 꺼내면 숨 막힌다고. 숨 막힌다는 말이 수경의 귀 안에서 오래 맴돌았어요. 정작 숨쉬기 힘든 건 자신이었죠.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며 말을 이어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괜히 의심 많아지고 혼자 상상하고. 의심이라는 단어에 수경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정해진 죄가 있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내가 뭐 숨기는 것 같아 보여. 남편은 웃지도 않고 그렇다고 진지하지도 않은 애매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반문처럼 던진 말이었죠. 수경은 그 시선을 잠깐 마주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무언가 말하면 더 큰 파도가 올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그 말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사실 마음에도 없는 사과였죠.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요. 그래. 결국 문제는 그거야. 수경이 고개를 들기 전에 남편의 말이 이어졌어요. 어머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그걸 못 넘기는 거. 그 한 문장이 판결처럼 내려앉았어요. 오늘의 모든 상황이 수경의 성격 문제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죠. 그 태도가 수경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문제였고 이제야 고쳐졌다는 듯한 남편의 얼굴이었거든요. 그날 밤 수경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고 이불 아래에서 휴대폰 불빛이 잠깐씩 새어 나왔죠. 수경은 그 불빛을 보면서도 모른 척 눈을 감았어요. 괜히 본 걸로 여기면 또 자신이 예민한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수경은 하나를 배우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는 상처를 느끼는 쪽이 항상 잘못이라는 것. 의심하는 순간 관계를 망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고 남편의 말은 더 이상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언어를 정제에 전달하는 가장 아픈 칼이 돼가고 있었죠. 그날 밤 이후로 수경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주변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면 틀리고 느끼면 예민해지고 묻는 순간 상황을 키우는 사람이 된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말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의식하지 않아도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죠. 퇴근 시간 즈음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좀 늦어. 단문이었고 이유는 없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자연스럽게 넘겼을 말이었는데 수경은 그 문장을 한참 보고 있었죠. 왜 늦는지보다 왜 설명이 없는지가 먼저 걸렸죠. 회식이에요? 메시지를 입력했다가 지웠어요. 괜히 묻는 순간 또 예민한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남편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죠. 그게 더 이상했어요. 수경은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시간을 벌었죠. 남편이 몇 시쯤 들어올지 계산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시계는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초침이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한 집이었죠. 현관문이 열린 건 밤 11시가 조금 넘어서였어요. 예전보다 늦은 시간인데도 문 여는 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누가 깰까봐 신경 쓰는 사람처럼요. 수경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도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괜히 부딪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조금 있다가 거실로 나가니 남편은 이미 외투를 벗고 있었어요. 휴대폰은 손에 쥔 채였고 화면은 꺼진 상태였죠. 수경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어요. 많이 늦었네요.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응. 좀. 끝이었어요. 더 묻지 말라는 말이었죠. 수경은 그 언행을 보고 마음속으로 하나를 지웠습니다. 이제는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기로요. 대신 눈에 띄는 것들을 기억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씻기 전에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지 않았어요. 예전엔 늘 현관 옆 콘센트에 꽂아두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주머니에 넣은 채 욕실로 들어갔죠. 문은 완전히 닫지 않았어요. 샤워기 물소리 사이로 진동음이 한 번 울렸어요. 짧게요. 수경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서 확인하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죠. 대신 그 시간과 소리를 마음속 깊이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침대에 누웠을 때도 수경은 바로 눈을 감지 않았죠. 남편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고 이불 아래에서 휴대폰 불빛이 한 번, 두 번 켜졌다 꺼졌어요. 예전 같으면 모른 척하고 잠들었겠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눈을 뜨고 지켜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요. 그날 밤 수경은 처음으로 알람을 새로 설정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는 시간보다 30분 일찍이요.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깨어있고 싶었죠. 모르는 시간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서둘러 나갈 준비를 했어요.
면도를 하다 말고 휴대폰을 확인했고 수경이 부엌에서 나오자 화면을 바로 껐죠. 사소한 동작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어요? 수경이 툭 던지듯 말했어요. 따지는 말투는 아니었죠. 글쎄, 남편은 대답을 흐렸어요. 확답을 피하는 방식이었죠. 수경은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처음으로 남편이 집을 나선 뒤 현관문을 바로 잠갔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열어두던 문을요. 그날 오후 수경은 회사에서 집중을 못했어요.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휴대폰을 내려다봤죠. 수경은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오지 않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락이 오지 않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마음 한쪽이 차갑게 내려앉았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경은 일부러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갔습니다. 집 근처를 한 바퀴 돌아보듯 천천히요. 누군가를 찾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집으로 들어가는 게 불안해졌거든요. 그날 밤 수경은 결정을 하나 했어요. 아직은 묻지 않겠다고. 아직은 이 느낌을 들키지 않겠다고. 하지만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는 않겠다고요. 이건 싸움도 의심도 아니었어요.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죠. 그날 이후로 수경의 하루는 두 겹이 됐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아내의 하루, 그리고 속으로는 하나씩 기록되기 시작한 밤의 변화들이죠. 수경은 아직 몰랐어요. 이 선택이 자신을 어디까지 데려갈지. 다만 분명한 건 그날 밤을 지나면서 다시는 이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날은 유난히 조용한 수요일 밤이었어요. 수경은 퇴근하자마자 불부터 켰습니다. 집안이 어두운 상태로 남아있는 게 이제는 불안했거든요. 언제부터인지 불을 켜는 행동이 일종의 확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다는 걸 눈으로 봐야 안심이 됐죠. 남편에게서 메시지는 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게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어요. 예전에는 연락이 없으면 기다렸는데 요즘은 없다는 걸 먼저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받아들인다는 건 이미 기대를 접었다는 뜻이었죠. 샤워를 마치고 나온 수경은 세탁기를 돌리려다 멈췄어요. 욕실 옆 빨래바구니 위에 낯선 냄새가 섞여 있었거든요. 설명하기 어려운 향이었어요. 세제나 섬유유연제 냄새는 아니었고 그렇다고 완전히 처음 맡아보는 냄새도 아니었죠.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히 이 집의 냄새는 아니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수경은 코가 아닌 머리로 냄새를 인식했어요. 이건 기분 탓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현관문이 열린 건 밤 12시를 넘긴 시간이었어요. 문 여는 소리가 낮았고 발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수경은 거실에 앉은 채 그대로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부엌에서 소리를 죽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날은 일부러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늘도 늦었네요. 말을 걸자 남편이 잠깐 멈칫했어요. 고개를 들기 전에 아주 짧은 지연이 있었죠. 응. 회식. 시선을 마주치지 않은 채 말하는 방식이 이제는 너무 익숙했어요. 왜 그 냄새야? 수경이 툭 던지듯 말했어요. 따지는 톤이 아니었죠. 그냥 사실을 확인하듯이요. 남편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어요. 정말 잠깐이었지만 수경은 그걸 봤어요. 무슨 냄새? 외투에서. 말을 최소화했어요. 더 말하면 스스로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어요. 대신 외투를 바로 벗어 옷걸이에 걸었죠. 너무 빠르게요. 요즘 네가 좀 예민한 것 같아. 익숙한 말이 다시 나왔어요. 수경은 이 문장을 들었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예고된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수경의 대답에 남편이 잠시 고개를 들어봤어요.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라는 얼굴이었죠.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아주 짧게요. 남편은 반사적으로 화면을 봤고 수경은 그 반응을 그대로 봤어요.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요.
받아. 수경이 말했어요. 감정은 실리지 않았죠. 왜? 중요해 보이니까. 남편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죠. 광고야. 너무 빠른 설명이었어요. 설명을 요구한 적도 없었는데도요. 그날 밤 수경은 남편이 잠든 뒤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거실로 나왔죠. 남편의 외투가 걸린 쪽으로 갔어요. 자신에게 다시 묻고 싶었어요. 이런 행동이 옳은지요. 외투 주머니 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만져졌어요. 접혀 있었고 살짝 구겨져 있었죠. 펼쳐보니 주차권 영수증이었어요. 시간은 밤 11시 40분. 장소는 회사 근처가 아니었죠. 지나치게 깔끔한 글씨로 적힌 번호, 그리고 차량 번호 끝 2자리. 남편 차 번호와 같았습니다. 수경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지만 소리가 나지 않게 숨을 조절했죠. 이건 상상이 아니라는 걸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어제의 냄새와 늦은 귀가, 짧은 통화, 조심스러운 발소리들이 하나로 이어졌어요. 억지로 맞춰 끼운 퍼즐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연결돼 있던 것처럼요. 수경은 영수증을 다시 접어 원래 있던 자리에 넣었어요. 증거를 없애려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죠. 침실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이번엔 눈을 감아도 외투 주머니 속 숫자가 떠올랐죠. 그날 밤 수경은 처음으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의심이 아니라는 것. 자신이 느낀 불안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 증거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약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흔적은 이미 손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밤이 지나면 더 이상 우연일 수도 있다라는 말로는 어떤 것도 설명되지 않게 될 거라는 것도요. 주말 오후였어요. 수경은 집에 혼자 있는 게 두려워져서 억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벽이 점점 좁혀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숨을 쉬어도 가슴까지 내려가지 않았죠. 대학교 동창생들과의 약속은 오래전에 잡혀있던 거였어요. 취소하려다 말았죠.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지 않으면 머릿속 생각들이 제멋대로 부풀어 오를 것 같았거든요. 카페에 들어서자 동창 하나가 수경을 보고 바로 말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말랐어? 웃으면서 던진 말이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 말에 동창 둘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 짧은 교환이 수경의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했죠. 네가 좀 불안해 보여. 수경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하면 울음이 먼저 튀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때였어요.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떴죠. 단체 카톡방이었어요. 이거 실화야? 야, 이 이름 너 아는 사람 아니야. 설마 진짜? 수경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링크를 눌렀어요. 그리고 숨이 멎었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제목에 자신의 이름이 그대로 박혀 있었어요. 유부남 스포니옥 여성 실명 공개 이름 설수경 38세 기혼. 사진은 흐릿했지만 내용은 지나치게 구체적이었어요. 나이, 직업, 사는 동네, 결혼 연차까지. 마치 누군가 오랫동안 준비한 것처럼 정교했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심장이 귀까지 뛰었죠. 이거 완전 조작인데. 동창 하나가 먼저 말했어요. 하지만 다른 동창의 표정은 달랐죠. 눈빛이 미묘하게 물러나 있었어요. 믿고 싶지만 확신은 없다는 얼굴이었죠. 수경은 그 순간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자신을 겨냥해서 아주 치밀하게 설계한 공격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경의 휴대폰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야, 이거 너 맞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수경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글자가 써지지 않았거든요.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는데 경비 아저씨가 수경을 봤어요. 평소와 달랐죠. 눈을 피했어요. 인사도 없이 고개를 돌렸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층 주민을 마주쳤어요. 그 사람은 수경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날카로웠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갔어요. 이중으로요. 숨을 고르려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받자마자 목소리가 날아왔어요. 이게 뭐야? 설명도 질문도 아니었어요.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톤이었죠.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수경은 억울해서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누가 일부러.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끊었어요. 변명 그만해. 지금 회사에서도 다 돌고 있어. 뚝! 전화가 끊겼어요. 수경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30분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예상보다 차분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죠. 이제 좀 알겠다. 그 한마디가 수경의 심장을 세게 눌렀습니다. 내가 어떤 애인지. 수경은 입을 열었어요. 변명이라도 해야 했죠. 어머님,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시어머니가 말을 잘랐어요. 닥쳐. 그 한 글자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네가 뭐라고 발뺌을 해. 증거가 다 있는데. 증거라는 말에 수경은 얼어붙었어요. 무슨 증거요? 없는 일인데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혼수도 없이 들어와서 애도 못 낳고 이제는 바람까지?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수경이 소리쳤어요. 처음이었죠. 시어머니에게 목소리를 높인 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낮게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그래. 끝까지 발뺌해라.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느긋해졌죠. 마치 이미 이긴 사람처럼요. 어차피 이혼 사유는 충분해. 네가 뭐라 해도 소용없어. 그 순간 수경은 깨달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죠. 자신을 내쫓기 위해, 이혼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 이 모든 걸 설계한 거예요.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안 나가면 내가 직접 끌어낼 테니까. 전화가 끊겼어요. 수경은 휴대폰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렸죠. 그날 밤 수경은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화면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커뮤니티 게시글의 댓글은 1000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저런 년이 어떻게 결혼까지 했대? 남편이 불쌍하네. 얼굴 공개해라. 이런 건 동네방네 알려야지.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씹고 있었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욕을 쏟아내고 있었죠. 수경은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요.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물었던 말.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그건 걱정이 아니었어요. 더블 심산이었죠. 시어머니가 매번 던졌던 말들. 혼수도 없는 년이 뭘 바라고 왔냐. 그건 분풀이가 아니었어요. 명분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게시글. 이건 루머가 아니었어요. 수경을 몰아내기 위한 마지막 그림이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어쩌면 윤정까지 함께 짜맞춘 함정이었어요. 수경은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온몸이 떨렸죠. 이 집에서 자신은 처음부터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쓰다 버릴 사람이었죠. 그리고 지금 버려지는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경은 확실히 느꼈어요. 이건 싸움도 오해도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밖에서부터 안까지 하나의 방향으로 자신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순간부터 수경의 선택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찾아 나설 것인가? 그날 밤 수경은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타일 바닥이 뼛속까지 차가웠지만 몸은 이미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죠. 커뮤니티 게시글은 삭제되지 않았어요. 댓글은 수백 개를 넘어가고 있었고 모르는 사람들이 수경의 이름을 씹으며
욕을 쏟아내고 있었죠.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이하나였죠. 수경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수경아, 나야. 하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나 화장실인데. 수경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어요. 갈라진 목소리였죠.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욕실 안에서 크게 울렸죠. 하나의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지만 수경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의식이 흐려지면서 천장의 형광등만 희미하게 보였죠.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병원이었죠. 링거가 연결돼 있었고 손목에는 환자 팔찌가 채워져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었죠. 들어오자마자 수경을 봤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없었어요. 짜증과 피곤함만 가득했죠. 일어났네.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침대 곁으로 오지도 손을 잡지도 않았죠. 왜 이런 짓을 해서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수경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죠. 나 내일 출장이야. 오늘은 못 있어.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돌아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병실 안에서 오래 울렸죠. 수경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는지 알 수 없었죠. 다음 날 오후 동창생 하나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사람처럼요. 수경을 보자마자 달려와 손을 꽉 잡았죠. 야, 전화 끊겼을 때 나 진짜 미칠 것 같았어. 수경은 그제야 울음이 터졌어요. 하나야, 나 어떡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하나는 수경의 등을 쓸어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잘못한 거 없어. 누가 널 이렇게 만든 거야? 잠시 후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수경아, 내가 아는 사람 있어. 탐정이야.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증거가 있으면 달라져. 수경은 한참 동안 하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첫 번째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탐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내용은 잔인했어요. 남편분은 3년 전 여행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거기서 박윤정이라는 여성을 만났고요. 수경은 숨을 멈췄어요. 처음에는 단체 활동이었습니다. 등산, 캠핑, 지방 여행. 그런데 1년 반 전부터 둘이 따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탐정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수경의 손이 떨렸죠.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둘이 텐트를 따로 치고 숙소도 같은 방을 썼다고 해요. 사진 속에는 남편과 윤정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죠. 수경이 집에서 혼자 밥을 먹던 그 주말들, 남편은 저 여자와 산속에서 웃고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인 건 6개월 전부터입니다. 탐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강릉의 한 호텔에서 같은 방을 예약한 기록이 있고요. 그 뒤로 거의 매달 모텔 출입 기록이 확인됩니다. 수경은 사진을 한 장씩 넘겼어요.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하는 두 사람, 모텔 주차장에 세워진 남편 차, 번호판 끝 네 자리가 선명했죠. 방 열쇠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뒷모습까지. 가장 최근 기록은 지난주입니다. 출장이라고 하셨죠? 수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분명히 말했어요. 부산 출장이라고요. 그런데 사진 속 호텔은 서울 시내였어요. 추가로 확인한 게 있습니다. 탐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윤정 씨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 있는데요. 남편분 차량이 그 건물 지하 주차장에 수시로 출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많게는 일주일에 서너 번. 수경의 눈앞이 하얘졌어요. 야근이라던 밤들, 회식이라던 저녁들, 피곤하다며 등 돌리던 새벽들.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의 집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원하시면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경은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죠. 분노였어요.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분노였습니다.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담담해졌어요. 한 장도 빠짐없이요. 전화를 끊고 수경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그림자가 병실 바닥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날 밤 수경은 처음으로 울지 않았어요. 대신 펜을 들고 날짜와 장소를 하나씩 적기 시작했죠. 무너지는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수경은 하나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이미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놓았다는 걸 알았죠. 남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한 통도요.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수경아, 숨이 멎었어요. 20년 넘게 듣지 못했던 목소리였거든요. 엄마야. 지금 인천공항이야. 수경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막혀서요. 엄마가 간다. 거기 있어. 다음 날 저녁 어머니가 도착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단단하고 차분하고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죠. 수경을 보자마자 어머니가 멈췄어요. 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죠. 많이 힘들었구나. 그 한마디에 수경이 무너졌어요. 어머니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죠. 울음이 잦아든 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모두 말해보렴 수경아. 처음부터 끝까지. 3일 뒤 어머니는 일본 도쿄의 다케루 호텔 그룹 법무팀에 연락했습니다. 법무팀 수석 변호사 야마모토가 전화를 받았어요. 한국에 믿을 만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제 딸이 당했어요. 야마모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서울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혼 전문이고 절대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주일 뒤 서울 강남의 한 로펌에서 만남이 이뤄졌어요. 변호사 이름은 최정민. 40대 중반의 여자였어요. 날카로운 눈매에 말수가 적었죠. 탐정 보고서는 잘 받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파일을 넘기며 말했어요. 하지만 법정에서 이기려면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과정을 증명해야 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여자, 박윤정. 이 사람 과거를 더 파주세요. 최 변호사는 조사팀을 가동했어요. 5일 만에 결과가 왔죠. 박윤정의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윤정은 32세의 남편과 사별했어요. 암이었죠. 윤정은 간병만 2년을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윤정은 한동안 집 밖을 나오지 못했어요. 우울증 진단도 받았죠. 1년쯤 지나서 여행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치료 목적이었죠. 사람들 사이에 섞여보라는 상담사의 권유였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따라다니기만 했습니다. 사진도 잘 안 찍었고 뒤쪽에만 서 있었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수경의 남편 김도현은 3년 전 같은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게 스트레스였죠. 집에서는 말이 없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어요. 어디서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죠. 둘의 첫 만남은 지리산 등반이었어요. 24명이 참가한 1박 2일 코스였죠. 도현은 혼자 왔어요. 수경에게는 회사 워크숍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첫날 산행에서 도현은 뒤처졌어요. 체력이 딸렸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앞서갔고 도현은 혼자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그때 윤정이 뒤에서 걸어왔어요. 괜찮으세요? 도현이 고개를 들었어요. 윤정은 물병을 내밀었죠. 천천히 가요. 저도 느린 편이에요. 그 말이 도현에게는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둘은 나란히 걸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죠. 산장에 도착했을 때 도현은 윤정의 이름을 처음 알았습니다. 박윤정이에요. 혼자 왔어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그 밤 모닥불 앞에서 둘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우연이었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두 번째 만남은 한 달 뒤 제주도였어요. 이번에도 단체 여행이었죠. 도연은 윤정이 온다는 걸 미리 알고 신청했어요. 우연을 가장한 선택이었죠. 해안도로를 걷다가 윤정이 발을 헛디뎠어요. 도연이 손을 잡아줬죠.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손을 바로 놓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윤정이 먼저 손을 뺐어요. 얼굴이 살짝 붉어졌죠. 그날 저녁 숙소 마당에서 둘은 다시 마주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방에 들어간 뒤였죠. 잠이 안 와요. 윤정이 먼저 말했어요. 저도요. 도연이 대답했죠.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죠. 저 남편 잃고 3년 됐어요. 윤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직도 가끔 꿈을 꿔요. 깨면 옆이 비어 있고.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고개만 끄덕였죠. 이해해요. 그 한마디가 윤정의 눈가를 촉촉하게 했죠. 고마워요. 이런 얘기 아무한테도 못했거든요. 도연은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느낌이었죠. 집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세 번째부터는 단둘이 만나기 시작했어요. 동호회 일정이 없는 주말이었죠. 도연이 먼저 연락했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윤정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죠. 카페에서 둘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은 집에서의 답답함을 말했어요. 아이 문제, 시어머니의 압박, 아내와의 거리감. 집에 가면 숨이 막혀요. 저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윤정은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손을 뻗어 도연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죠. 저도 그랬어요. 남편 떠나고 나서. 그 접촉이 경계를 무너뜨렸어요. 우리 자주 봐요. 도연이 먼저 말했어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죠. 1년 반 전부터 둘의 관계는 달라졌어요. 처음 호텔에 간 건 강릉이었어요. 동호회 일정으로 갔다가 하루 더 머문 거죠. 다른 회원들은 떠났고 둘만 남았어요. 오늘 하루만 더 있을까요? 도연이 말했어요.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둘은 같은 방에 있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죠. 최 변호사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동호회 회원 4명에게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둘이 점점 가까워지는 과정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텔, 모텔 기록은 27건, 윤정 오피스텔 출입 기록은 34건입니다. 최 변호사가 사진 파일을 열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사진 속에서 도연과 윤정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그 뒤에는 호텔 간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상간소송, 승소 확실합니다. 위자료는 3천만 원 이상 나올 거예요. 어머니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죠. 저 여자가 어떻게 내 사위를 빼앗았는지 세상이 알게 해주세요. 그날 밤 어머니는 수경에게 말했어요. 저 여자도 내 남편도 시어머니도 전부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수경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끝까지 가서 우리 수경이 눈물 닦아줄 거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경의 눈에는 처음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법적 대응이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더 거세게 반격했어요. 내용 증명을 받은 다음 날 시어머니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수경의 직장으로 전화를 건 거죠. 거기 설수경이라는 직원 있죠? 그 여자가 우리 아들 돈을 빼돌렸어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점심시간 수경이 구내식당에 들어서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이래. 남편 돈 빼돌렸다면서. 수경은 밥을 먹지 못했어요. 젓가락을 든 채 손만 떨었죠. 수경은 퇴원 후 다시 남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한국에 돌아왔지만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죠. 딸까지 들어가면 숨 쉴 공간이 없었어요. 남편은 수경이 돌아온 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마치 유령을 대하듯이요.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수경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 서 있었죠. 어머, 돌아왔네.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병원비는 누가 냈는지 알아? 우리 아들이야. 수경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은혜도 모르는 것들은 어디 가도 못 써.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틀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전단지가 붙었습니다. 불륜녀 설수경, 남편 재산 빼돌리고 소송 중. 수경의 이름과 동호수가 적혀 있었어요. 흐릿한 얼굴 사진까지요.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 아줌마를 마주쳤어요. 어머, 설수경 씨? 요즘 바쁘시네요. 이것저것 많이 하시나 봐요. 비웃음이 섞인 말투였어요. 수경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집에 들어와서 방문을 닫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요. 이 집에서는 우는 소리조차 들키면 안 됐거든요. 3일 뒤 친정 어머니 김금희에게 전화가 왔어요. 금희는 한국에 돌아온 지 보름째였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죠.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김금희 씨 맞죠?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금희는 바로 알아챘죠.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사돈이에요. 아, 아니지? 이제 남이려나? 코웃음이 섞인 말투였어요. 딸이 우리 집에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갈 데가 없으니까. 금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돈 어른,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딸이 우리 집안 망쳐놓고 이제 소송까지 걸었잖아요. 그러고도 뻔뻔하게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자고 있어요. 금희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어요. 어머님, 제 딸이 정확히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어머니가 피식 웃었어요. 뭘 잘못했냐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혼수도 없이 굴러 들어와서 애도 못 낳고 이제는 우리 아들 등쳐먹으려고 해요? 금희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죠. 어머님, 제 딸은 불륜을 저지른 적 없어요. 오히려 피해자예요. 시어머니가 말을 잘랐어요. 피해자? 웃기지 마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년이 10년 동안 우리 집에서 뭘 했는지 알아요? 밥만 축 내고 돈만 쓰고. 금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혼수도 없고 집안도 없고. 근데 우리 아들이 좋다니까 참았죠. 10년을요. 금희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긴요. 이제 나가면 되죠. 10년이나 눌러 앉았으면 됐잖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물건을 치우듯이요. 금희는 숨이 막혔어요. 어머님, 제 딸이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건 교육이지.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며느리는 원래 배워야 해요. 시집살이가 괜히 있는 줄 알아요? 금희의 손에 힘줄이 도드라졌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랬어요. 좀 주눅 들게. 시어머니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밥상에서도 일부러 타박하고 손님 앞에서도 깎아내리고 10년 내내요. 그래야 정신 차리지 않겠어요? 금희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님 10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일부러요? 당연하죠. 근데 소용없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혀를 찼어요. 끝까지 버티기만 해요. 나가지를 않아. 정 떨어지게. 한숨이 섞였어요. 그래서 좀 도와준 거예요. 금희의 심장이 멈추는 느낌이었어요. 도와줬다니 뭐려? 인터넷에 글 올린 거요.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걔 이름이랑 사진이랑
그래야 창피해서 스스로 나가지 않겠어요? 금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게 범죄인 거 아세요? 범죄요? 사실을 쓴 건데 뭐가 범죄예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금이가 소리쳤어요. 제 딸은 불륜 안 했어요. 오히려 아드님이 바람핀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돌아왔죠. 그래서요? 금이는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남자들은 다 그래요. 시어머니의 말투는 담담했어요. 집에서 10년 동안 못 챙기니까 밖에서 찾는 거지. 그건 그년 잘못이에요. 금이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 아드님이 횡령한 거 아세요? 회사 돈 빼돌려서 그 여자한테 쓴 거요. 1억 2천만 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죠.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증거 다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죠. 그래도요. 목소리가 다시 단단해졌어요. 그래도 그년이 나가야 해요. 우리 아들은 안 돼요. 10년을 버텼으면 됐잖아요. 금이는 그 순간 확실히 알았어요. 이 사람은 양심이 없는 거구나. 아들만 보이고 며느리는 사람도 아닌 거구나. 10년 동안 딸을 짓밟아 놓고도 죄책감이 없는 거구나. 어머님, 금이가 낮게 말했어요.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뭘 어쩌시게요? 일본에서 청소나 하다 온 사람이?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법정에서 뵙죠. 금이가 말했어요. 그때 가서 누가 무릎 꿇게 되는지 보시죠. 전화가 끊겼어요. 금이는 원룸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서울 하늘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죠. 딸은 지금 그 집에 있어요. 10년 동안 자신을 짓밟은 사람들 밑에서 숨도 못 쉬고 있을 거예요. 금이는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경아. 금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버텼구나. 엄마가 너무 늦었다. 금이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방금 통화 녹음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다 자백했어요. 10년 동안 일부러 괴롭혔다고요. 최 변호사가 대답했죠. 잘하셨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금이는 전화를 끊고 주먹을 쥐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금이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10년치를 돌려받게 해줄 거야. 법정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녹음 파일, 도연의 횡령 내역, 윤정과의 호텔 사진들. 증거는 압도적이었죠. 시어머니는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도연은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이혼은 수경의 승리로 끝났죠.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에 시작됐어요. 이혼 소식이 퍼지자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 단톡방에서였죠. 누군가 수경의 이름을 언급했어요. 설수경 요즘 많이 힘들었다던데. 그 남편 진짜 쓰레기였네. 누가 좀 연락해봐. 그 대화를 본 사람이 있었어요. 배경종이었죠. 경종은 고등학교 때 수경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20년 넘게 연락이 끊겼었죠. 그런데 그가 1년 전 한국에 돌아와 있었어요. 경종은 수경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수경아, 나 경종이야. 기억해? 수경은 전화기를 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5년 전 목소리가 그대로였거든요. 첫 만남은 조용한 카페에서였어요. 경종은 예전보다 듬직해져 있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지만 눈빛은 그때 그대로였죠.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눈이었어요. 많이 힘들었지? 경종이 먼저 말했어요. 수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
다 지나갔잖아. 경종이 수경의 손을 잡았어요. 조심스럽게요. 이제 내가 있어. 그 한마디에 수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경종은 달랐어요. 도영과는 완전히요. 데이트할 때마다 수경의 손을 먼저 잡았어요. 문을 열어주고 의자를 빼주고 식사할 때 젓가락을 먼저 건넸죠. 뭐 먹고 싶어? 네가 좋아하는 거. 아니, 네가 먹고 싶은 거.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수경에게는 처음이었죠. 밥을 먹다가 수경이 물었어요. 경종아, 왜 나한테 연락했어? 경종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솔직히 말할게. 눈을 마주보며 말했죠. 고등학교 때부터 너 좋아했어. 졸업하고 미국 가면서 고백 못한 게 평생 후회였어. 수경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25년 지났는데 아직도? 아직도. 경종이 웃었어요. 아니, 더. 그 무렵 도연은 지옥을 살고 있었어요. 윤정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죠. 윤정은 달라져 있었어요. 아니, 원래 모습을 드러낸 거였죠. 윤정은 매일 외출했어요. 늦게 들어왔죠. 어떤 날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도연이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윤정이 피식 웃었어요. 왜? 의심해? 그 말투가 차가웠어요. 예전에 수경에게 했던 자신의 말투와 똑같았죠. 며칠 뒤 도연은 우연히 윤정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화면에 남자 이름이 떠 있었죠.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요. 이게 뭐야? 도연이 물었어요. 손이 떨렸죠. 윤정이 휴대폰을 낚아챘어요. 내 폰 왜 봐? 대답해. 이 남자 누구야? 윤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그냥 친구야. 친구가 하트를 보내? 윤정이 도연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왜? 네가 나한테 한 거랑 뭐가 달라? 그 말에 도연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자신이 수경에게 했던 일이 그대로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도연은 매일 밤 후회했어요. 윤정이 다른 남자를 만나러 나간 밤 혼자 술을 마시며 울었죠. 내가 왜 그랬을까? 수경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10년 동안 말없이 밥 차려주던 얼굴, 구박받으면서도 참던 얼굴,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자신을 원망하지 않던 얼굴. 수경아, 미안해. 그러나 늦었어요. 너무 늦었죠. 왜냐하면 도연은 이미 윤정과 살림을 합친 상태였으니까요. 어느 날 도연은 수경을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죠. 수경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수경은 도연을 내려다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일어나세요. 수경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이제 너무 늦었어요. 당신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미안해하지도 않았던 지난 일들을 당신은 나를 멸시하고 노예로 생각했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발. 수경이 물었어요. 왜 이런 짓을 해서 사람 피곤하게 만드냐고 했잖아요. 닥치라고.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3개월 뒤 수경의 생일이었습니다. 경종이 특별한 장소로 수경을 데려갔어요.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죠. 테이블 위에는 장미꽃이 가득했어요. 빨간 장미 300송이. 방 전체가 장미향으로 가득 찼죠. 경종아, 이게 뭐야? 수경이 놀라서 물었어요. 경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분홍빛 작은 상자가 있었죠. 수경아, 경종의 눈이 촉촉했어요. 25년 전에 못한 말 지금 할게. 상자를 열었어요. 반지가 빛나고 있었죠. 나랑 결혼해 줄래? 수경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10년 동안 힘들었지? 이제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수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응응.
경종이 일어나 수경을 안았어요. 진한 장미꽃 향기가 두 사람을 감쌌죠. 레스토랑 한쪽에서 금이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죠. 잘 됐다. 우리 딸. 금이가 신기한 듯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행복해지는구나. 내 딸이. 금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창밖으로 한강 위에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수경은 경종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10년의 어둠이 끝나고 진짜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죠. 이번에는 영원히요.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아프게 하지 마세요. 지금 가진 것을 소중하게. 그게 하늘이 감춰놓은 평범한 축복이죠. 오늘도 금빛 같은 하루 되이소.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